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자, 교재는 57페이지죠. 요약집 57페이지 재산세 앞세무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여러분 그 토지용 구분이요, 재산세 모든 토지를 우리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상 토지로 나누고요. 그럴 때 토지용 구분에 대한 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독립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지만 그래도 토지용을 해놔야지 세율이라든가 또 재산세에서 또 응용 문제 풀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종부세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분리대상 토지는 우리 007-24 비례세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07% 전리대상 토지 중에서 제일 낮은 것은 007%, 그러니까 전체 재산세에서 최고 낮은 세율이 정되는 게 007%예요. 0.07%. 농지, 목장, 예외적인이면 얘네들이 제일 낮고, 자, 그럴 때 재산세에서 분리대상 토지 007% 농지를 보면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토지용이 달라지는데, 개인 소유 자격 농지, 법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눌 때 개인 소유 자격 농지는 토지용 구분제 풀 때 뭘 보라고 그랬습니까? 위치. 그래서 있을 곳에 있느냐를 봅니다. 제가 읊어볼 테니까 있을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분리, 있을 곳에 있으면 종합이죠. 그러면 개인 소유 자격 농지가 군 읍면적에 있습니다. 군 읍면적에 있는 개인 소유 자격 농지 어느 형의 토지로 구분한다? 분리예요. 그 다음에 깡초니까 군 읍면적은 뭐든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시지역에 도시지역 밖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 토지, 도시역 밖에 있는 개인소유 자격농지 분리해. 시지역에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는 농지 분리해. 시지역에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 종합입니다. 있을 거 쓰지 않으니까. 또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요. 원칙 뭐냐면 종합합산이죠.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머리 글자를 따서 종농, 매사농, 종중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매리칸 착간법인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한국농촌공사 소유 농지, 얘네들 분리 대상입니다. 종농, 매사농만. 그 다음에 목장은요, 위치 면적을 따지죠? 목장 위치 면적 따지는데, 또 읊어볼게요. 군 읍면적이 있고 기준면적이 있는 목장 분리. 목장은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따지지 않습니다. 또 시지역의 도시적 밖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목장 분리. 도시적 바뀌니까 있을 곳에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목장 분리.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분리. 자, 도시형 내 개발장구역 녹지역은 있을 곳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형 내 개발장구역 녹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목장 종합. 앞동네 어디 있든 뒷동네 기준면적 초과한 목장 종합합산입니다. 기준면적 초과한 토지는 무조건 종합합산이고. 그 다음에 임야는 원래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개인 소유, 법인 소유든 임야는 원칙 종합합산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임야가 있는데,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분리죠? 종중소유임야. 그 다음에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와 함께 공익목적 임야. 그래서 무슨 범나하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 분리과세했죠? 그래서 읊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냐, 뭐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임야, 뭐 이런 식으로 개발 제한구역 내에 있는 임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범나하고 지구, 구역 내 임야들이 쫙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농지 목장 임야 받고 007도 다 받고, 이제 빵 2% 공장이요. 공장은 위치 면적을 따지는데 또 읊어볼게요. 군 읍면적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공장 분리해. 깡촌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공장이요. 시지역의 도시적 밖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요. 분리. 공장이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요. 분리. 시지역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이외, 도시역 내 산업단지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공장. 그 공장 종합 아니고 이거 별도라고 그랬죠? 공장이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봐서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된다? 별도 되는 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공장 앞동네 어디 있든 좌우지간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 뭐가 된다? 종합. 이런 거. 그 다음에 또요, 공장용지처럼 빵 2% 전리불가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들이 몇 페이지 걸쳐 기본세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 염전, 과세기준 현재 염전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포함해서 염전, 터미널용 토지,
또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007방에서 4% 고일부 이상 토지는 어떤 거예요? 고급 오락장, 골프장용 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보면 별도 합산 토지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별도인데 그럴 때 007방에서 4% 빼먹었구나. 고일분리, 고급 오락장, 골프장 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이면 별도,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뭐다? 종합. 그 기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에 따른 적용비율을 곱해서 구하는데 바닥 면적이 200이고 만약에 상업지역이 용도 지역에 따른 적용비율은 300, 공업지역은 400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상업지역에 있다 상가가 건축물이 그러면 그 부속 토지요. 바닥 면적이 200이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 있다 2, 3은 6, 600제곱미터는 뭐가 되고 기준 면적 이내니까 별도. 전체가 1000제곱미터 되면 1000에서 600 뺀 400제곱미터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뭐가 된다? 종합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 토지인데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뭐로? 별도 합산 과세한다는 거 특이하게.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 토지.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썼는데 또 역시 기본세율 몇 페이지 걸쳐 나오죠?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죠? 이 공지 상태인데 일정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과세입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레미콘 제점용 토지,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뭐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용 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통단지 유통시설용 토지,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로서 골프장 내에 있는 임야라든가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내에 원형이 보존된 임야라든가 자 보존산지 안의 임야는 분리과세하는데 준보존산지 안의 임야는 뭐하고? 별도 합산 과세하고 준보존산지 안에 별도 합산 과세하고 건설계 주기장 5개 작업장용 토지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용 토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이런 거 체육관, 방송국 등의 부설 주차장 토지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표현한 업종이죠? 일정 면까지는 이런 것들 별도 합산 과세하고 그 다음에 또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 별도 합산 과세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뭐가 된다?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무허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합. 그 다음에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데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도 건축물 나대지로 봐서 뭐가 돼? 종합. 그 다음에 또 건축물의 시가 표적이 부속 토지 시가 표적이 2%에도 미달할 때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뭐가 되고? 종합. 이거요. 건축물의 시가편액이 부속 토지 시가편액 몇 프로? 2%도 미달할 때 이런 저가 건축물 부속 토지 이런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원래 고양이 종합업사는 게 있죠? 나대지, 잡종지 이런 원래 종합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토지는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차피 비과세 면제되니까 또 신탁법에서 신탁한 토지요. 수탁자 고유 토지와 신탁 토지는 서로 합산해서 과세에 합산하지 않아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 신탁 토지가 왜 합산해요? 근데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그랬습니다. 위탁자별로는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갑이라는 위탁자가 A와 A-토지 신탁했을 때 위탁자별로는 합산하지만 수탁자 고유 토지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일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그래서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부만 주택이고 주택비 크더라도 일동 건물은. 근데 일구 건물 나면 항상 뭘 기억해요? 50%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고 일구 건물 50% 기억하고 일동 건물은 주거부만 주택이고 그죠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지방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일구에 들어봐요. 종부세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료라든가 국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데 지방세에서는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일구에 들어보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57페이지 05번 테마 납세문자입니다.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목 운동 한번 하시고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11월부터 우리가 기초 입문과정부터 여기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늦가을에 이제 초겨울 늦가을에 여러분을 만나는데 벌써 있잖아. 겨울이 지나고 봄도 지나고 여름이 지금 이제 됐잖아요. 자, 그래서 3계절을 여러분과 이제 함께 했고, 이제 4계절 맞이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시험장 가는 거죠, 여러분들. 벌써 이제 그 이론을 벌써 우리가 기초입문서, 그 다음에 기초입문과정 또 기본서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또 이제 요약집도 마치고, 이론 다 마치고, 이제 다음 우리가 주부터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죠. 단원별 모의사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들어가는데, 벌써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과정들을 다 마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죠. 57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05번 테마 납세무자 별표 3개 하시고요. 한 4, 5년 계속 독립화문제로 나오다가 작년에만 독립화문제로 안 나오고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는 정도였는데, 올해는 또 독립화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무자. 그렇지 않으면 종합문제에서는 거의 나오고요. 그래서 납세무자 잘 보셔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죠. 실질과세원칙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사실상 소유자인데, 정확히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는 항상 뭘 판단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납기계실 현재, 그럼 틀려요.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칙적인 납세무자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틀려요. 원칙은 공부상 소유자 아니고 사실상 소유자인 자입니다. 예외적으로 그런데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해서요,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요거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기초과정부터 계속 배운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납세무자 재산세.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만약에 2019년 5월 31일 날 만약에 잔금을 치렀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다. 자, 그러면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있잖아요.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항상 판단하죠. 재산세 납세무자 누가 될 것이냐.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자, 매도인 갑소유고요. 자, 왜냐하면 등기가 6월 20일 날 됐으니까. 근데 5월 30일에 잔금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누구다? 매수인 을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원칙 납세무자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은 이따가 나오지만,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요,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이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과세권자 봤더니 등기는 아직 안 됐지만 5월 30일 잔금을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자 을이네, 매수인 을이 납세무자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인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되는데, 이런 권리 변동 사실에 대해서 신고해 주게 되는데 6월 10일까지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권리 변동인데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럼 누가 납세무자 된다?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세 납세무자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어떤 경우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권리 변동이 있는데 그 권리 변동 사실을 등에 있는데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이럴 때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죠. 권리 변동인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언제 잔금 치를지 몰라, 이런 거.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누가 납세무자 돼요? 공부상 소유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종중재산과 관련한 거.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 종중수임을 신고 안 했을 때 과세권자가 이게 실제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종중수임을 신고 안 해줬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가 된 경우도 있다는 거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여러분 다 읽고 납세문제는 다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니까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수임을 등기하지 않고 신고도 안 했어요. 그럼 과세권자가 이게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공부상 그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공부상 소유자 납세문제입니다. 단 가로 안에 보니까 종중수임을 등기하거나 신고했다 그러면 이제 종중이 재산인지 알게 됐으니까 실질에 의해서 명의와 상관없이 종중이 납세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두 번째,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대.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일 때예요.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이런 경우요.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재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인데 이 사람을 상대로 지금 의리 소송을 제기해서 자기 거라고 지금 소유권을 다투고 있어요. 그럼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얘가 승소할지 얘가 승소할지 알 수 없으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요. 그럴 때는 그래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을 때 재산세는 수익세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납세문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문제로 한다. X입니다. 얘를 상대로 지금 소송 중에 있거나 얘 장기간 행방불명입니다. 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누가 납세문제? 사용자라는 거. 공부상 소유자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사용자가 되는 건 딱 요 하나고, 그 다음에 매수계약자가 되는 경우요. 동그라미 기억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반드시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이요. 그냥 매매계약이 아니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사용을 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누가 납세문제냐? 매수계약자 납세문제를 합니다. 공부상으로는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국가 등의 소유겠지만 실질적으로 권리 변동 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문제? 매수계약자입니다. 니은번이요. 국가가 선송을 받아 조성한 매매형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납세문제를 합니다.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요. 자, 법령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문제입니다. 이것도 구조는. 디귿번 주의해야 돼요. 기억 니은번은 법령 내용이고 디귿번은 이게 지방세법 요거 기본 통칙 내용인데,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에 매도계약자인 법인이 납세문제다. 즉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았다. 그럴 때는 매도계약자인 누구요? 법인이 납세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 경우에도 매수계약자다 그러면 틀려요. 매도계약자인 법인이 납세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가 매수계약자지, 법인과 연부매매 체결했다? 자, 그럴 때는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도 누구 납세문제냐? 매도계약자인 법인이 납세문제가 되는 것도 주의하고요. 4번 수탁자가 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 누가 납세문제? 수탁자. 이거 위탁자 아니라는 거. 25회 시험 때 이게 원래 위탁자였다가 수탁자로 개정되고 지금 2번 나왔습니다. 계속 작년까지 하면 3번 나왔네요. 지문에 3번 나왔고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둡니다. 자, 신탁재산 누가 납세문제? 수탁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 지방세법 기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당연히 체납한 재산만 압류해야죠.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자, 그래서 시험에 25회 시험 때 나왔었는데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할 때,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위탁자, 믿고 맡기는 사람이 있고,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 병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토지하고 A-라는 토지를 신탁했고요. 을은 B 토지를 신탁했고,
또 C라는 토지가 있는데 얘는 수탁자, C 토지는 수탁자 고유 토지입니다. C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 토지고요. 그랬을 때 신탁하게 되면 전부 다 병명의로 등기 등록이 되겠죠. 그럴 때 A와 A-B 토지, 이거 신탁한 토지, 위탁자별 구분된 신탁재산 누가 납세의무자라고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만약에 A 토지가 세금을 체납한 토지다 그러면 세금을 체납한 토지만 압류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세금을 체납한 토지만 압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B 토지하고 C 토지는요. B 토지하고 C 토지는 압류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B 토지하고 C 토지는 요거는 이제 당연히 압류하면 안 되고요. 자, 근데 자,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이에요.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이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A- 이런 경우에는 이 A- 다른 재산이요. 요거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요거 압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25시험 때 그에 신설되고서 바로 그의 개정세법 나왔는데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을 체납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X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재산만 압류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이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 배운 게 얘네들이 전부 다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있고 토지 유형이 자 상가 토지로 갔다 할 때 원래 별도는 별도로끼리 소유자별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합산하는데 그럴 때 수탁자 고유 토지와 신탁 토지는 자 요거 서로 요거 합산해서 과세한다 안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수탁자 고유 토지와 신탁 토지는 합산해서 과세할 수 없고요. 근데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위탁자별로는 합산해서 과세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게 이런 거예요. 또 합산할 수 있고 위탁자별로는 합산할 수 있지만 수탁자 고유 토지와는 합산할 수 없다.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에 있어도 그렇죠? 네,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5번 주된 상속자가 되는 경우 보니까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도 안 되고 사실상 수자 신고도 안 됐습니다.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거예요. 근데 상속 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얘기고 사실상 그 재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신고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과세권자는 이분이 사망신고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돌아가신 분한테 재산세 내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 누구를 납세의무자라고 하냐? 주된 상속자예요. 그냥 상속 순위를 보고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주된 상속자인데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이다 그러면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일로 다 똑같고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일로 똑같고 배우자는 여기다 5화를 가산하죠. 상속 순위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그 배우자가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거고 배우자가 없다. 그래서 그럴 때 자녀들만 있다. 그럴 때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이니까 그럴 땐 누구라고요?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된 상속자 납세의무자입니다. 근데 시험에 나왔던 것은 최근에도 28회 시험 때인가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냐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공동상속인이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데 공동상속인 아닙니다. 누가 상속받지 복지할지 모르니까 자 그럴 때는 주된 상속자입니다. 상속등기가 되면 상속인이지. 근데 상속등기 안 됐지만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됐다 그러면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둘 다 안 됐을 때 누구라고요? 주된 상속자. 그래서 시험에서 바꿔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제가 싹 다 말씀드렸습니다. 6번에 지분권자 되는 거예요.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공동소유 줄임말이고 공유자들 지분이 있죠. 공유재산의 경우는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누가 납세의무자? 지분권자입니다.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경우에도 자 공유재산 누가 납세의무자냐?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갑은 60%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험에서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그럼 틀려요. 그럼 나중에 비교도에 특강할 때 비교도의 특강집에 이제 이런 거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에서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속 비과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 소유주택은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그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고 다 까먹었구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크든 작든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고,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그 다음에 또 여기 재산세에서는 갑지분 60%, 을지분 40% 이런 경우에도 공유재산 누가 납세의무자? 지분권자 각자예요.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의무자 되고요. 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지분의 표시가 없다 그러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50%씩 균등한 것으로 봐서 그 지분권자입니다. 시험에서 하여튼 재산세에서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땡. 지분의 표시가 없을 때는 그 공유자 중에서 최연장자로 한다. X입니다. 공유재산은 좌우지간 누가 납세의무자냐?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지분권자 각자.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되고 시험 여러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7번 상업시행자가 되는 거.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채비지 보류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로 바꿔서 나온 적 있죠. 최근에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 아니고 사업시행자고. 시공회사도 아니에요. 어떤 법에서 보면 시공회사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과세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자 누가 납세의무자냐? 요 수입하는 거기 과세기준에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수입하는 자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엉뚱하게 여기 수입하는 자란 말 엉뚱하게 들어간 말은 지워버리고요. 수입하는 자란 말을 엉뚱한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지워버리고 그냥 과세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 양수인 이렇게 수입하는 자란 말을 거기 8번에서 9번에 있는 수입하는 자를 지우면 안 되고 8번에서 양수인 과세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 수입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입하는 자란 말을 지우시고요. 이건 이런 거죠, 여러분. 과세기준일에 양수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세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다는 것은 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요. 여기 보시면 갑과 을이 매매를 하는데 갑과 을이 매매를 하는데 자 봅니다. 우리가 5월 그러니까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지면 당해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항상 재산세는 뭐든지 판단하니까 6월 1일 이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매수인 을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근데 잔금이 만약에 6월 1일 지나서 잔금이 만약에 치러졌다. 6월 2일 날 잔금이 치러졌다. 누가 납세의무자입니까? 매도인 납세의무자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매도인 납세의무자.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도 재산세나 종부세 똑같아요. 당연도 재산세나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잔금을 6월 1일 지나서 치르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근데 하필이면 6월 1일 오전 12시에 만나서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 당연도 과세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누가 납세의무자?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수입하는 자. 올해 추가된 내용이죠. 이거 신설된 규정.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에 수입하는 경우에 누가 납세의무자? 수입하는 자. 바꾸면 뭐 임차하는 자, 임차인 뭐 바꾸겠죠. 임차하는 자 아니고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고. 그 다음에 표 아래에 꼭 별표시 보니까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몇 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를 건축물과 부속토지 시가 순액비로 나누어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면적 비율의 X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납세의무자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 있다. 자, 그러면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릅니다. 건물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을이다. 자, 그랬을 때 항상 주택은 계산할 때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하나로 공시가격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죠. 그래서 이때 주택분 재산세 계산할 때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 거지.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그래가지고 주택 바꿔서 나온 게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한 과세 표준 금액이 X입니다. 건물과 토지 항상 어떻게 한다?
합산한 과세품 금액에 주택 세율 중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한 과세품액에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세율 아닙니다. 하나로 합산해서 과세품 금액에 주택 세율 세액 계산했어요.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럴 때는 주택은 원래 공시가격 평가할 때도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는데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건물과 토지 시가순액을 따로따로 비해서 건물과 토지 시가순액 비율이 면적 비율 아니고요. 시가순액 비율이 6대 4다. 그럼 저 나온 세액의 60%는 토지 소유자 을이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무자가 된다. 이런 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고.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나오는 게 납세무자 이거죠. 이건 뒤에 나오는 거네. 이거 내가 미리 설명드려버렸네. 이건 뒤에 나오는 얘기고, 이따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거 뒤에 나오는 얘기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나온 것은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나온 세액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한다? 시가 순액 비율로 나눠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면적 비율로 나누고 그러면 X예요. 이거만 주의하시고. 지금 납세무자고 이따가 이제 뒤에 나오는 게 과세표준 세액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또 뒤에 나오고요. 이따가. 자, 그 다음에 06번 테마 과세표준 별표 세게 합니다. 재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데 개인 법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체장이 보통 징수하니까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지자체장은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한다? 시가순액이요. 시가순액이라는 것 자체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가격인데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해? 시가순액으로.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다고 그랬습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사실상 가격으로 한다. O, X요? X입니다. 법인 소유 재산도 무엇으로 한다?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하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보유할 때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순액으로.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는 국수공판법 객관적 취득이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지만 그 보유할 때 10년이고 20년이고 보유할 때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계속 매년 재산세 부과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순액으로.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토지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과세기준 현재 시가순액이 바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순액에다가 반드시 뭘 곱하냐?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걸 곱합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을 곱하는데, 주택은 60%,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공동이든 주택은 무조건 몇 프로? 60%입니다. 뭐 별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60%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주택의 시가순액인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거기다가 무조건 60%고,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 70%를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 시에 시가순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O, X요. X입니다. 왜 틀렸어요? 건축물도 시가순액에다 공정시장을 곱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넘어가시면 선박항공기의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하느냐? 과세기준현재 뭐로 합니까?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한다, 안 적용한다? 안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거기 만약에 개별주택 가격이 1억 원인 주택이 있다 그러면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개별주택 가격이 1억 원인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6천만 원. 개별주택 가격, 주택의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예요? 60% 곱한 6천만 원. 개별 공시지가, 토지 시가순액인 개별 공시가가 1억 원인 토지가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7천만 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7천만 원 곱해서 7천만 원 곱하는 게 아니라 70% 곱해서 7천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자, 거기 58페이지 과세표준의 중요 지문을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선박항공기 경우 자, 재산세 과세표준은 뭐로 공정시장가를 곱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봅니다. 중요 지문 박스에. 법인 또는 국가자체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래 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한다. X입니다. 국가나 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 시가순액 1억짜리를 20년 전에 8천만 원 취득했다. 그럼 8천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보유세인 재산세는 무엇으로? 시가순액으로.
그 다음에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을 재산세 과세표현한다. X죠. 법인 소유재산도 무엇으로 과표 결정돼?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그게 토지건축물 주택일 때는 공정시장가 비율도 곱하는 거고요. 네 번째,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는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 가격으로 한 다 마침표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죠? 여기다 반드시 뭘 곱해야 한다? 공정 시장가의 비율. 주택이니까 60% 곱해야 됩니다. 안 곱해서 틀렸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보니까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는 법령에 따른 시가순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가격을 한다. 맞죠, 여러분들? 주택,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주택이니까 몇 프로? 60%. 단독이든 공동이든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주택은 무조건 공정시장가격 똑같습니다. 몇 프로? 60%요. 그래서 어떤 제가 예전에 청주에서, 충북 청주에서 강의할 때 어떤 수강생이 얘기 드렸잖아요. 예? 청주에서 어떤 수강생이 아침에 제가 왔더니 저한테 저 기다리고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 때문에 모의고사 한 문제 틀렸다고 하면서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분명히 교수님이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에 곱해지 안 곱하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이거 여기 공정시장가이란 말이 자기는 없어가지고 틀리다고 했는데 이거 맞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따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00분의 60 이게 공정시장가의 비율이지 뭐냐 그랬더니 그래도 공정시장가의 말이 없으니까 틀렸잖아요, 막 그랬는데 하여튼 근데 내가 나한테 욕 직사게 먹고 왔다고 그랬죠, 그 수강생? 왜 욕을 직사게 먹었냐? 1년 차 같으면 내가 욕을 안 하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1년 차 같으면. 근데 그 수강생이 첫 해 저 학원에 왔는데 좀 애매하게 시기에 와가지고 첫 해 떨어지고 두 번째 했는데 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옆에 이웃학원 갔는데 이웃학원으로 가가지고 1년 했는데 안 되니까 다시 또 온 거였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또 온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몇 년이지 지금 이거. 이런 인간이 나한테 이거 공정시장가에 필요한 말이 없다고 이거 틀렸다고 하니까 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욕 직사게 먹고 갔는데 그래서 내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걱정했었는데 합격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한 3, 4년 공부하면 그냥 되는 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기본이 융통성이 없는데도 융통성이 이렇게 없는데도 되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자기만 뭔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알아요. 근데 희한하게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괜히 다 이해하고 있는 건데 나만 괜히 혼자 착각해가지고 틀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거겠죠. 자, 여러분 07번 테마 세율도 별표시합니다. 재산세 올해 과세 중과세율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재산세는 세율 구조가 비누죠.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차등 비례세율 초과누세율. 그래서 비누, 비누 할 때 비누입니다.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 재산세 표준세율은 동그라미 1번 시장문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요? 당해 연도만,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그래서 그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다음 연도까지 한해서 적용한다 땡, 3년간 적용한다 땡. 그랬는데 시험에서는 가감 조정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죠? 네, 틀렸습니다.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그 해 조정 필요성 때문에 적용하는 거니까. 동그라미 2번이요.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격을 뭐예요? 합산한 과세표준액. 합산한에다가 돼지꼬리 땡녀에서 구분한 X, 구분 계산한, 구분한 X입니다. 합산한 과세표준액의 초과 누진세를 정합니다. 자, 요거 이러고 했죠?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그러더라도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한다? 합산한 과세표준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택에 대해서 주택분 재산세 계산할 때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는 항상 뭐한다? 합산한 과세표준액 이거고 그 다음에 여러 동일한 신고하는 구역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을 때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이고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주택 세율 중에 세액 계산합니다. 항상 건물과 토지는 합산해서 구분 계산한 X입니다. 구분 계산한 이렇게 해서 나온 적도 있고 틀리게도 나오고 이렇게 옳게도 나오기도 하고 지금 몇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그 세율에 관한 편대예요. 표준세율.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얘가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일단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토지 경우 세율 보니까 분리대상 토지 분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짙은 색으로 분의 동그라미고, 자 007 빵24 비례세율 B자의 동그라미고, 그래서 뭐예요? 분비.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이 동그라미고,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끼리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몇 단계요? 3단계 초과분수율입니다. 얘는 처음과 끝을 최저와 최고 세율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3단계 초과분수율이에요. 그리고 초과누진세율의 누의 동그라미죠. 네, 밑줄 그어져 있고 종루.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별의 동그라미고, 소유자별로 역시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해서 3단계 초과누진세율 누자의 동그라미고, 그래서 별루죠. 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루였더라. 그래서 우리 토지 세율 구조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루였더라.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은 한번 다음 중 과세표준 금액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토지는 물어봤어요.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토지는, 그러니까 뭘 고르라는 얘기예요? 종류별로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대상 토지 고르라는 문제였는데, 그의 시험에서 분리대상 토지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정답 지문이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 나오면 항상 재산세나 종부세 토지가 나오면 토지용을 구분해야 돼요.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예요? 종합이니까 누진세를 주면 되죠. 그래서 그거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 같이요. 우리 토지 세율 구조 어떻게 외운다?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루였더라. 이렇게 외웁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또 세분화해서 외워야 되는데 007 빵24 비례세율이요. 그래서 우리 분리대상 토지 분비인데 비례세율인데 007 빵24 비례세율. 자, 007 빵24 비례세율이요. 자, 그래서 재산세 우리 분리대상 토지는 분리대상 토지는 표준세율을 세분화해서 우리가 외웠었습니다. 그처럼도 지난주에. 그래서 007%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빵2% 어떤 게 있었어요? 공장 등.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요. 네, 이런 것들이 등등이 몇 페이지 걸쳐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007빵에서 4%는 고일분리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 사지성산 토지가 4%였고요. 그래서 분리상 토지는 어떻게 외우냐? 세분화해서 007빵24 비례세율 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분리상 토지 다 같이 시작. 007 빵24 비례세율입니다. 007% 어떤 게 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빵2% 어떤 게 있어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4% 어떤 거? 사치성산 토지, 고우락장, 골프장 토지요.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외우고는 못 배우게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당장 여러분들이 또 힘들어진단 말이죠. 외우셔야지. 그 다음에 건축물은 건자의 동그라미고, 일반 건축물 0.25%, 비례세율 B자의 동그라미고요. 건축물은 어떻게 해요? 건비. 건축물은요, 세율 구조가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어요. 시험에서 일반 상가 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3단계 초과누진세율 정된다. 이런 식으로 고쳐요. 자, 초과누진세율 아니고 보다 얘는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초과누진세율로 하면 무조건 틀려요.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다. 일반 건축물은 0.25% 비례세율이고, 시지역의 주거지역 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에 있는 공장형 건축물은요, 도시형 공장을 포함해서 전속기간 동안 계속 0.5%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0.25% 일반 건축물의 2배죠. 0.25%의 2배 하면 0.5%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지역을 가다 보면, 여기 볼까요? 우리가 시지역을 가다 보면, 시지역을 보면 여기 시지역이고요. 예, 시지역이고, 시지역이 있는데 시 외곽에 공장이 있었죠. 시 외곽에 처음에는 공장이 있었어요. 집들도 없고요, 주변에. 그랬는데 나중에 집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돼요.
그러면 아무리 공장이 먼저 있었지만 시지역에 주거지역 내 공장, 주거지역에 있으면 민원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라 그런 의미에서 0.5% 세율을 정하는데 이때 이 공장에는 도시형 공장을 포함해요. 도시지역 내 꼭 필요한 공장이라도 주거지역에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시형 공장을 포함해서 전속기간 동안 한 번 고율세율을 적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속기간 동안 나갈 때까지 계속 고율세율을 적용합니다. 0.5%예요. 자, C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및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지역 내 공장인데 줄여서 그냥 C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0.5%고요. 그 다음에 과밀역 주거지역 내 공장 신증설 시 그 공장용 건축물은 1.25%입니다. 1.25%. 표준세율 0.25%의 5배요. 1.25%. 그 다음에 그 골프장, 고불악장 내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살성산이니까 4% 세율이 적용됩니다. 4%가. 자, 그래서 우리 건축물 세율은 어떻게 외웠냐면 이렇게 외웠어요. 건축물 세율은 우리가 어떻게 외웠냐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기 보세요. 건축물 세율은 어떻게 외웠냐면 이렇게 외웠어요. 건축물 세율은.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건비인데 어떻게 외웠냐? 025, 055, 그 다음에 125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 이렇게 외웠잖아요. 우리가 숫자로 025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부르고 그래 얘기해드렸잖아요. 어떤 주부수강생 아주 공주과 주부수강생이 있는데 하얀색 맨날 그 레이스 달린 브라우스 같은 것만 입고 목소리도 조용히 얘기하고 항상 그래가지고 그냥 항상 다소곳이 얘기하고 다소곳이 다니고 그냥 그래가지고 야 저런 수강생도 있구나 그러겠는데 저기 뭐야 전화하는 거 이렇게 저 지나가다가 내가 봤는데 육두문자 날리고 있어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고 쳐다보니까 그 수강생이 전화 통하다가 저랑 눈 딱 마주치고서 도망간 주부수강생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죠? 네, 그래서 그 주부 수강생 젊은 엄마가 애들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025, 05, 125세요 뭐 와야 이제 예쁘게 얘기해야지 예쁘게 125세요 안 오면 뭐다? 죽는다 비례세율입니다. 그래서 높이로 외웁니다. 025는 일반 건축물이죠? 일반 건축물 025 05는 C지역의 주거지역 내 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지역 내 C지역의 줄여서 C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125세는 표준세율의 0.25%의 5배인데 요거는 과밀억제 권역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 건축물 공장 신증설 할 때 공장 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안 오면 주거 4%는 사치성 재산 건축물 고급 학장용 건축물이나 골프장용 건축물입니다. 이걸 뭐라 적어요? 거기 다 있는데 봅니다. 그래서 높이로 외우라는 얘기죠. 다 같이 어떻게 외우냐?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입니다. 일반 건축물. 그 다음에 건축물 세율이고 주택입니다. 3번 주택이 중요하죠. 더 주택도 중요합니다. 주택이 더 중요한데 주택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4% 비례세율입니다. 사실상사니까. 근데 별장 이외 주택은요. 고급택 포함해서 0104 주택분 재산세 세율은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최저와 최고 세율을 외워야 돼요. 최저 0.1에서 1,000분의 1. 자, 최고 1,000분의 4, 0.4%까지 0104. 몇 단계? 4단계 총원수율입니다. 0104, 4단계 총원수율이고. 그 다음에 주택별로요. 여러 개 주택이 동일한 시공간화 구역 내 2채 이상의 주택이 있어도 주택분산세는 어떻게?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 주택이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액에 따라 고급택도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공간화 구역 내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가격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주택 세율을 적용한다. OX, X입니다. 주택별로입니다.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 각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요 얘기입니다. 항상. 요 개념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선박 공기는 0.3%, 1,000분의 3인데 다만 고급 선박이 몇 프로? 5%로 최고 높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이거 적어드렸어요. 뭘 적어드렸냐면 여기 봅니다. 재산세에서 세율이 최고 높은 것은 5%고 최고 낮은 것은 007% 농지 목장 임야가 최고 낮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재산세에서 별장, 고급 오락장, 건축물이든 토지든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골프장, 자
골프장 내 토지든 골프장용 토지든 아니면 골프장 내 건축물이든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몇 프로? 4%. 그 다음 이거 여러 번 적어드렸어요. 고급 주택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그래서 고급주택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0104. 자, 4단계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그래서 별장 및 고급주택의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O, X? X입니다. 별장 및 고급주택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X라니까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이게 고급주택 집어넣었잖아요.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인데 별장처럼 별장 및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 및 고급주택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 적용된다. O, X? X입니다.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라니까. 또 시험에서 지방세법상 사치상산에 해당하는 별장은 1,0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별장이 1,000분의 50이에요? 아닙니다. 몇 프로? 4%입니다. 1,000분의 40이고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재산세에서 최고 높아요. 고급 선박이 몇 프로? 5%입니다. 고급 선박 없으면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4%가 최고 높습니다. 고급 선박이 없을 때는 자, 이런 것들 몇 번 적어드렸습니다. 저거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중과세율입니다. 과밀역적 원형 내에서 공장, 도시형 공장 제외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여기 보세요. 과밀역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0.5% 세율 적용할 때는 도시형 공장도 포함하죠. 왜냐하면 도시지역 내에 꼭 필요한 공장이라도 주거지역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여기서는 도시형 공장 포함해서 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서는 제외합니다. 왜냐? 과밀역적 원형 내 공장 신증설치 공장에서 도시형 공장을 제외해야지. 도시형 내 꼭 필요한 공장을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과밀역적 원형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도시형 공장 제외하고 신증설의 경우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입니다.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이제 5년간인데 시험에서는 최초 공장 신증설일로부터 이러면 틀려요. 최초 공장 신증설이 아니라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표준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로 합니다. 0.25%의 5배니까 이게 1,000분의 12.5, 즉 1.25%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입니다. 이거 옛날 재산세가 있었고 도시계획세가 있었을 때 도시계획세가 이제 우리 재산세랑 통합되면서 들어온 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2010년도까지 재산세가 있었고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부과했던 세금인데 이게 재산세랑 2011년도부터 통합이 됐습니다. 비슷비슷한 세금들 통폐합. 공전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랑 통합되면서 들어온 게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재산세 도시지역분이요. 이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은 예전에 어떤 세금이었냐면 도시계획 사업을 위해서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도시지역 중 토지 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도시민들을 위해서 쓸 건데 도시역 바깥에서 거두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지금 재산세, 도시역이니까 여기는 도시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 소유할 때 여러분들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어떻게 내고 있냐? 재산세 산출세액이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산출세액에다가 여기 이제 토지 건축물 주택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0.14%의 도시 지역분 요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세액에다가 여러분이 지금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재산세에다가 도시지역분 요거 요것을 포함한 재산세액을 재산세액으로 여러분이 납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0.14% 세율을 적용한 도시지역분도 포함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3번 보니까 재산세 도시지역분입니다. 도시지역분은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세하게 지금 2011년도 이후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좀 이런 구조라는 것들 몇몇 구조를 한번 눈여겨보고 갑니다. 1번 지자체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적안에 있는 그러니까 포인트는 도시지역 중 이게 포인트죠. 지금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고
도시적 관계없이 국내 이름 틀려요. 도시적 중.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선박한 공개는 아니에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다음에 기업과 니은의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번 재산세 세율 중에 산출한 세액에다가요. 니은번 재산세 과세표준에다가 1,000분의 1.4, 0.14%를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 있죠. 이걸 합산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지자체장은 해당 연도분의 위 니은의 세율을 조례 정한 바에 따라서 1,000분의 2.3, 즉 0.23%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또 보세요. 도시적분은 이거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 다만 최고 세율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0.23%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자들이 이럴 때 세율을 제한 세율이다. 즉 제한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산세에서 이렇게 제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2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한번 살펴보시고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산세 도시요건 적용 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모든 도시역 내 토지가 대상이 아니라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요. 쓰레기 소각장 만들려고 지형도면이 고시됐으니까 도시계획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린벨트 있죠. 지정된 토지 중에서 지상 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에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도시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시설물이 있는 그러면 토지는 과세한다는 얘기고, 도시조건을 이런 시설이 없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제외합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위해서 도시민들에게 녹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내 토지는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외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라도 이런 지상건축물이나 이런 시설물이 있는 토지는 그런 법령에 반대해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토지가 제외하는 거고요. 또 사실은 또 도시역 내 토지 중에서 모든 토지가 대상이 아니라 지금처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라든가 개발제한구역 내 일정한 시설물이 있는 토지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보세요. 이런 시설이 없는 토지는 이제 제외하는 거고, 이런 시설물이 있는 토지는 과세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토지 중에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농지나 목장용지, 임야 같은 것도 도시조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 내 농지나 목장용지나 임야는 도시계획 사업과 혜택과 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역 내에 있는 농지나 목장용지 임야도 제외합니다. 표정은 여러분들은 그냥 관심 없는 표정인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들 제외된 것들도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 이런 구조라는 것을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조건이 뭔지를 이해하고 가고, 자, 도시지역 내 토지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거. 자, 8번 납세지는 우리 지방세는 좌우지간 어디라고요? 물건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지. 여러 곳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도 각각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거지,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 아닙니다. 지방세 물건 소재지 납세지. 그거 잘 기억하면 되고, 주소지로 바꾸는 거. 09번 테마 부가징수 별표 3개 하고 잠시 쉬었다가 여기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